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의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2차 티구안 올스페이스 타고 시승을 즐겨볼까 합니다. 7인승으로 구성된 티구안입니다. 티구안의 크기를 좀 더 키워서요, 차체 길이가 4700mm에 달합니다. 그래서 중형급으로 좀 더 커진 차체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크기에서부터, 디자인에서부터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를 3열 시트까지 배치를 했죠. 그래서 최대 7명까지 탑승을 할 수가 있고요. 3열 시트를 접으면 700리터 인 트렁크 공간은 2열 시트까지 접었을 때 최대 1775리터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내 공간이 넓어졌고 다양하게 실내 공간을 연출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주행 보조 장비, 안전 장비, 편의 장비들을 대거 탑재해서 운전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하고 재미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폭스바겐은 이 차의 판매 가격을 약 4,8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줄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이 차의 느낌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폭스바겐 코리아 최초의 7인승 모델이라고 합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이 차를 OT 전략의 선봉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T, 티구안, 티구안 올스페이스, 투아렉, 테라몬트, T록, T로 시작하는 5개 모델의 최선봉에 이 차를 배치하겠다라는 의미이겠죠. 자, 컬러가 아주 멋있는데요. 정면부터 보실까요? 보닛 위에 라인이 긴장감을 불어넣어주고 있고, 가로 라인을 강조한 라디에이터 그릴 한가운데 폭스바겐의 엠블럼 들어와 있고요. 좌우로 LED 헤드램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보시면 앞뒤로 235 50R19 사이즈의 피렐리 스콜피언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접지면이 상당히 넓고요. 50 시리즈 19인치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다, 암시하는 부분이 있겠죠. 도어 그립을 중심으로 마치 종이를 접은 듯이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이 이 차의 측면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붕에는 루프렉을 적용하고 있고, 차창을 따라서 크롬 라인으로 테두리를 둘러놓고 있습니다. 차체 하단부에도 크롬 라인으로 강한 인상을 전해주고 있고요. 지붕 끝단에는 스포일러를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좌우로 배치되어 있고, 티구안 올스페이스 차의 네이밍 배지를 붙여놓고 있죠. 차체 하단부에 크롬 라인으로 테두리를 두른 2개의 배기구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막혀 있습니다. 트릭이죠. 형상만 배기구의 형상을 하고 있을 뿐, 실제 배기구는 범퍼 안쪽으로 지면을 향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이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3열 시트를 접었다 펼 수가 있고요. 230V 150W짜리 전원 콘센트를 트렁크 좌측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좌우로 되어 있고요. 트렁크 커버는 필요에 따라서 장착을 하거나 혹은 수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납 공간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아래 스페어 타이어 배치하고 있고요. 자, 연료 주입구 보시면 디젤 연료 주입구 옆에 요소수를 주입할 수 있는 애드블루 주입구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죠. 2차 선택적 환원 촉매 시스템을 적용한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뒷좌석입니다. 아휴, 벌써 여름인가 봅니다. 실내 후끈 더운데요. 자, 앉아보면 이런 정도 자세 취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여유롭다 싶은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죠. 제가 운전석 시트를 많이 뒤로 빼서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넓은 공간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또 앞으로 이렇게 당겨 앉을 수가 있죠. 최대한 당기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됩니다. 무릎이 앞에 딱 맞닿게, 테이블이 좀 걸리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앉을 수 있으려나요? 이렇게 앉아서 최대한 시트를 앞으로 당기면 무릎이 앞 시트에 맞닿는 정도, 조금만 한 칸만 뒤로 당기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앉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한 뒤로 밀면 이런 정도 공간 마주할 수가 있고요. 등받이 각도도 조절할 수가 있죠. 평상시 이 정도, 등받이를 최대한 뒤로 누이면 이 정도 자세가 됩니다. 다리 꼬고도 좀 여유로운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겠죠.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또한 2열 시트를 완전히 접을 수도 있겠습니다. 완전히 접으면 2열, 3열을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준비되어 있고, 좌우로 열선 시트, 냉풍 시트, 좌우 시트에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한겨울에는 따뜻한 시트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온도 조절도 가능하죠. 뒷좌석을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CU 볼트 전원구,
그리고 충전용 USB 포트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차창은 완전히 수납이 되죠. 자, 차창이 이렇게 비교적 넓은 데다가 완전히 수납이 돼서 그 개방감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붕 위에도 선루프가 아주 넓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뒷좌석에 앉아 있지만 그렇게 답답하다라기보다는 사방이 탁 트인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도어 패널에 이런 그 직선을 강조한 인테리어의 모습 역시 앞에서도 만날 수가 있을 텐데요. 인테리어에서 이런저런 곡선보다는 직선이 상당히 강조된 그런 인테리어 라인들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 터널 상당히 높게 솟아 있습니다. 손바닥 높이만큼의 센터 터널 들어와 있어서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 그렇게 편하지는 않겠죠. 괜찮은데 앉아보니까 머리 위 공간도 여유가 있죠. 시트가 좁은 감은 있지만 다리를 편하게 벌려 앉으면 다른 차들의 뒷좌석 가운데 자리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더워라. 자, 이제 3열 시트 잠깐 보실까요? 3열로 넣기 위해서는 또 시트를 세우고요. 자, 이렇게 3열 시트에 들어 앉으면 이런 정도 공간 마주하게 되네요. 앞이 좀 가리죠. 2열 시트를 완전히 뒤로 하면 무릎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무릎을 앞 시트 완전히 의지하는 자세가 될 텐데요. 어느 정도 2열 시트를 앞으로 보낸 뒤에 최소한의 공간을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2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면 더 넓은 공간 마주할 수가 있겠죠. 이쪽 시트는 제일 앞으로 밀었고 우측 시트는 제일 뒤로 당겼습니다. 이런 정도 공간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뒷좌 3열 공간도 그런 대로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머리 위로는 아무래도 좀 압박감이 있네요. 주먹 세워서 하나 들어가지가 않죠. 똑바로 앉으면 손바닥 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 마주할 수가 있는데 고개를 약간 뒤로 헤드레스트에 기대게 되면 지붕과 맞닿게 됩니다. 좀 불편하고요. 노면 충격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열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 정도로 남겨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왼쪽에 컵홀더 넣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별도 연필 정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3열 시트는 또한 트렁크에서도 이 레버를 잡아당겨서 이제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2열 시트는 별도의 옆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도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배열을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 3열 시트를 다 접으면 1775리터까지 트렁크 공간이 늘어나니까요. 야외 활동,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많은 짐을 실어야 할 때 좀 더 유용하게 이 차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7인승 7명이 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한 장점이겠죠.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갑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자, 들어앉으니까 덜덜덜덜 거리는 디젤 엔진 소리, 그냥 나는 디젤이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참 그냥 세워둬서 그렇고요. 엔진 스탑 시스템이 있어서 엔진 공회전 소리를 실제로 들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스티어링 휠 먼저 볼까요? 하나, 둘, 2.5회전 하는 거죠. 차체 길이 4700mm인데요. 그리고 너비 1840mm의 폭을 감안을 하면 어울리는 조향배 아닌가 싶습니다. 왕자가 새겨진 복근을 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티어링 휠이 아주 단단하고요. 아래쪽을 살짝 깎은 D컷 핸들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살짝 숨겨져 있는데 작동시키기에는 아주 딱 좋은 그런 위치에 패들 시프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기판은 몇 개의 형태로 달리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아주 최소한 형태로 볼 수가 있을 테고요.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계기판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형태, 이런 RPM 게이지와 속도계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형태의 계기판 형태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주행보조 장비 먼저 보실까요? 레인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이드 어시스트, 리어 트래픽 경고, 프론트 어시스트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간 거리는 자, 기본이고요. 하나, 둘, 셋, 넷. 4단계로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알 수가 있겠죠. 음성 명령은 주로 내비게이션과 관련한 음성 명령만 가능합니다. 삐 소리 이후 말씀해 주세요. 평화누리 주차장 분석 중입니다. 비슷한 발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번째 결과로 탐색을 할까요?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목적지 정도 검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블루싱크 트레이너가 있죠. 블루싱크 트레이너를 보면 연비 정보를 다양하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연료 절감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비 주행, 연비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전 테크닉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선견지명적인 주행, 침착하고 큰 변화 없는 일정한 주행, 브레이크 사용의 자제 및 적절한 관성 적용, 뭐 이런 변속은 빠르게, 주유는 나중에,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라, 뭐 이런 부분들 읽어보면 운전을 할 때 좀 더 경제적으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노하우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보면 이런 뭐 티팩도 들어와 있고요. 자, 앱 커넥트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미러링크 등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아주 핸드폰의 기능을 차에서도 바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앱 커넥트를 이용을 해서 핸드폰과 차를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오디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런 정도 소리 들을 수 있겠죠. 실내를 꽉 채우는 비교적 좋은 양질의 그런 오디오 소리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죠. 열선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을 같이 작동을 하고요,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은 별도 버튼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한 거죠. 그 아래 이제 공조 스위치들 2개의 USB 포트와 옥스 단자, 12V 전원구 들어와 있고, 핸드폰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데 무선 충전 시스템은 아닌 듯 해요. 냉풍 시트는 없습니다. 한여름에는 냉풍 시트가 좀 아쉬운데요. 2.0 직구수사 터보 TDI 디젤 엔진을 조율하는 7단 변속 레버, DSG죠. 다이나믹 시프트 기어박스,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손에 딱 들어오고요. 스타트 버튼, 그리고 좌우로 몇 개의 버튼 눌러서 이 차의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죠. 변속 레버 옆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터치로도 할 수가 있겠죠. 360도 에어리어 뷰인데요, 차의 전후 좌우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뷰를 제공을 하죠. 주차를 할 때, 서행을 할 때 좀 더 유용하게 이 부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향 양향 따라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안에 이 정도 되는 물건을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충분한 깊이를 가진 센터 콘솔입니다. 자, 3존 클리마트로닉 자동 에어컨입니다. 자, 자동차의 실내를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 이렇게 세 공간으로 나눠서 개별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싱크를 풀면은요, 운전석 17.5도, 조수석은 19도, 뒷좌석은 20도, 이렇게 각각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싱크를 맞춰서 통일시킬 수도 있고요, 싱크를 풀어서 각각 조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에어케어 시스템이 있는데요, 에어케어 클리마트로닉입니다. 미세먼지와 꽃가루를 걸러서 실내 공기를 좀 더 쾌적하게 유지해 주게 됩니다. 특히 봄철에 꽃가루 많이 날리고 황사 들어오고 미세먼지 날리고 할 때 이 부분 상당히 유용하지 싶은데요. 자, 헤드레스트를 보는데요, 헤드레스트 왼쪽 뒤편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헤드레스트 위아래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앞뒤로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바로 뒤까지 헤드레스트를 끌어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도 있고요, 제일 뒤로 밀어서 좀 더 여유를 두고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기 몸에 맞게 헤드레스트까지 조절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죠.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컴바이너 타입입니다. 시동을 끄면 접혀 들어가죠. 다시 시동을 켜면 이렇게 숨겨져 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대시보드 상단에는 별도의 또 수납 공간이 숨겨져 있네요. 한여름에는 이 부분 상당히 열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수납 공간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열에 약한 물건들은 여기에는 놓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느낌, 주행의 느낌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시동 버튼 누르듯이 지그시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계속 하시죠. 자, 이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라섰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앞에 딱 버텨주고 있어서요, 전방 시선이 딱 머무는 곳에 주행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 에코 먼저 가시죠. 에코로 부드럽게 조작을 해봅니다. 빨래판길 덜덜덜덜 거리면서 넘어가죠. 있는 그대로의 노면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워낙에 그런 진동을 전달하라고 만들어 놓은 길이니까요. 자, 이제 빨래판길 벗어나면 차분한 그런 주행의 느낌 받게 되는데요. 이 차 처음에 딱 앉아서 움직일 때의 느낌이 괜찮네?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 내지는 편안하다, 이런 느낌 받게 됩니다. 티구안, 그러니까 5인승 티구안을 탈 때와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차분하고 안정된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한데요. 아무래도 차체가 좀 더 커지고 따라서 좀 더 무거워졌죠. 파워트레인은 그대로고요. 힘의 밸런스, 파워 밸런스가 달라지는 데서 오는 그 주행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더 괜찮은데요. 상당히 차체가 커지면서 차의 주행 반응까지도 좀 더 차분해지고 묵직해졌습니다. 제가 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요, 이런 반응이 저는 조금 더 좋네요. 90km 전후의 속도 툭툭 가속 페달 밟아보는데 1500rpm 전후의 구간에서는 뭐 크게 반응하지 않죠. rpm을 조금 끌어올려서요, 3000까지 가면 이제 그때 좀 반응을 하는데, 높은 rpm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틈만 주면 바로 rpm이 떨어져 버리죠. 스포츠 모드로 갑니다. 자, 스포츠 모드, S 모드. 자, 시속 100에서 rpm 체크 한번 해보죠. 7, 1500, 6, 5, 4, 3으로 안 떨어지네요. 1500에서 3000 사이에서 100을 커버를 합니다. 3단으로도 떨어지지 않는다. 4, 5, 6, 7단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한다 라는 얘기죠. 스포츠 모드에서는 높은 rpm을 잘 유지를 하죠. 툭툭 밟아보면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좀 더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달려보겠습니다. 엔진 사운드 상당히 차분하죠. rpm을 4000 가까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칠고 내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 아주 성격 좋은 그런 느낌이죠. 자, 4000rpm이 넘는 엔진 사운드인데요, 어떻습니까? 듣기 괜찮죠? 빠른 속도에서 바람 소리도 커지는데 그 밑에 엔진 사운드가 전혀 파묻히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팡팡 터지는 힘은 물론 아니죠. 150마력의 힘,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의 힘은 충분히 꺼내주고 있습니다. 자, 23550R19 사이즈의 피렐리 스콜피온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 자, 포모션은 아닙니다. 사륜구동 아니고요. 앞바퀴 굴림으로 움직이는데 아주 빠른 속도까지는 아니지만 노면 구동력을 잘 확보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굽어 돌아가는 길인데요. ADAS 주행보조 시스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티어링을 놓고요, 왼쪽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잘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죠.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90 이상으로 속도를 조금 올려봅니다. 빠른 속도에서도 스티어링 휠을 직접 조작하면서 개입하면서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가고 있죠. 뭐 이 정도면 만족할 수준이 아닐까요? 시속 100km를 넘는 속도에서도 이 차로 중앙을 유지하면서 조향에 개입하면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노련한 드라이버가 여유있게 운전하는 그런 반응 보여주는데요. 제가 잠깐 테스트를 위해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뗐던 것이고요. 운전을 할 때 절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버릇 들여서도 안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스티어링 휠 쥔든만든 손을 올려놓고 있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의 힘이 느껴집니다.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그런 힘이 느껴질 텐데요. 그냥 편안하게 거기에 맡겨서 같이 운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시승을 할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 운전의 최종 책임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뭐 주행보조 시스템 오작동을 일으켜서 사고가 났다, 법적인 책임 여부를 다퉈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운전자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다라는 얘기죠.
이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행의 반응이 이렇게 아주 가볍게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움직이는 그런 주행의 느낌입니다. 서스펜션은 대체로 하드한 편이고요. 노면 충격, 과속방지턱 등을 넘어갈 때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서스펜션이 느껴지는데 치고 나서 충격을 지나고 난 뒤에 잔진동 없이 잘 뒷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잘 포장된 도로에서 아주 미세한 노면의 굴곡 어느 정도 느끼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 고성능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주행 안정감, 고속 주행 안정감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고속 주행까지 차체 흔들림을 잘 제어하면서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안정감 있게 차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참 티구안 올스페이스 제 입맛에는 딱 맞는데요. 그렇게 마구 내달리는 것보다 식구들 태우고 편안하게 움직인다고 할 때 참 좋을 듯 합니다. 일단 공간이 좁지 않아서요. 차체 움직이는 거동도 대체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수준이다 싶습니다. 아, 이놈 참 욕심 나는데요. 자,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죠. SUV 차체 단면적이 넓은 SUV만큼 속도를 높이면 바람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기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실제 주행 과정에서 느끼는 바람 소리 그렇게 크지 않네요. 엔진의 반응도 상당히 차분하고 묵직합니다. 7단 DCT 변속 시간이 0.02초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클러치를 이용해서 변속을 하는 만큼 변속 타이밍이 상당히 짧죠. 힘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듀얼 클러치 변속기. 시프트 업 다운 할 때 변속을 거의 느끼기 힘드네요. 자, 지금 7단 100km 정도로 가고 있는데요. 6단, 4단, 3단까지 내려보는데 변속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습니다. 고속주행을 잠깐 해봅니다. 차들이 좀 빠져서요. 아주 빠른 속도인데 바람 소리가 속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바람 소리 잘 잡았는데요. 빠른 속도에서 엔진 소리도 끝까지 살아있고요. 차체 디자인만 놓고 보면 그렇게 에어로다이나믹에 크게 신경 쓴 것 같지 않은 직선 위주의 좀 딱딱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도 물론이고요. 그런 독일 병정 같은 딱딱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인데 고속주행을 해보면 바람소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공기 저항을 잘 피하고 잘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디자인의 수준이 기능적으로도 그만큼 그 완성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속도가 아주 빠른 구간에 접어들면 약간의 어떤 그 진동, 흔들림 이런 부분이 완전히 숨겨지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드러나서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조금씩 좀 더 차체에 불안한 움직임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 느낄 수 있지만 이 차 타고 그렇게 빨리 달릴 일 많지는 않지 싶습니다.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로 차가 없는 거 확인했고요. 자, 하나 둘 셋. 괜찮은데요? 상당히 강한 제동을 통해서 급제동을 시도를 했는데요. 앞이 어느 정도 숙여지긴 하지만 강하게 버티면서 그 긴급 상황에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차체의 무게, 속도, 가속도 또 이런 부분들 잘 받아내면서 앞차축이 강하게 버텨준다라는 얘기인데요. 속도를 좀 올리고요. 고속 코너링 한번 체크해 봅니다. 제가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니고 앞바퀴 굴림이죠. 우리 차체가 높습니다. 코너에서 좀 약할 수 있는데요. 제동 속도를 줄이고 턴. 좀 약간 기우는 맛도 있고. 아, 타이어가 잘 버텨주는데요. 서스펜션과 타이어가 이런 강한 코너를 잘 버텨주면서 고속 코너링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CV여서 무게중심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는 상태도 아니어서 어느 정도 불안전한 거동이 계속 이어지는 강한 코너에서 차체 흔들림이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크죠. 제법 빠른 코너에서도 맥퍼슨 스트럿과 멀티링크로 구성된 앞뒤의 서스펜션 그리고 타이어가 구동력을 잘 유지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코너링을 마무리했습니다. 티구안 올스페이스 타고 그렇게 스포티한 주행을 할 일은 많지 않겠죠. 특히 패밀리카로 이 차를 사용한다면 편안하게 이 차를 다루는 게 가장
적합하지 싶은데요. 필요에 따라서 그보다 더 빠른 속도,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잘 대응해 줄 만큼의 그런 성능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단하면서도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느낌, 가장 먼저 와 닿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넓은 공간, 그리고 무난한 성능, 결국 패밀리카, 패밀리 SUV로서 사용하기에 딱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네, 주행 테스트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제로백 테스트로 이어가시죠.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은 1797kg입니다. 이 차의 최고 출력 150마력이고요.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보면 11.98kg 나옵니다. 약 12kg 된다는 얘기죠. 그럼 12초 전후 제로백 타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12초를 훨씬 앞섭니다. 9.7초라고 하는데요. 한번 실제 속도는 어떤지 직접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에어컨 끄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는 스포츠로 가고요. 자, 변속 레버는 뒤에서 한 번 더 밑으로 당기면 스포츠 모드가 됩니다. 좀 더 빠른 가속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휠슬립이 좀 일어나네요. 트랙션 컨트롤을 관리하는 면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쓸데없이 휠슬립을 허용할 필요가 없겠죠. 트랙션 컨트롤을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한 구동력을 처음서부터 발휘한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150마력이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힘이지만 처음서부터 강하게 끌어내서 가속을 이어간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55km 정도 될 텐데요.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3.5km/L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 3등급에 해당합니다. 실주행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올지요. 직접 움직이면서 실주행 연비를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트림미터를 리셋하고요. 그 다음에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싱크블루 트레이너를 켜놓고 가죠. 오늘 외기 온도가 22.5도네요. 좀 더운 듯 해서요. 에어컨은 온도 19.5도 풍량 1단계로 조절을 해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교통 흐름을 따라서 편안하게 달려가고요.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에서 승부를 봐야죠. 정속 주행이 가능한 구간에서 연비를 최대한 끌어올려 놓는 게 좋습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됩니다. 연비 14.5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13.5보다 리터당 11km를 더 달리는 거죠. 디젤 엔진의 효율,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꾸준한 속도로 정속 주행을 할 때 최고의 효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대로 쭉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노량대교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교통체증이 일어나네요. 지금까지는 쭉 평균속도 시속 65km로 달려올 수 있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만나면 아무래도 연비에는 좋을 리가 없죠. 지금 24.6km/L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피크를 찍고 연비는 지금서부터 조금씩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에어컨을 틀고 달려왔는데도 이 정도의 연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까지 다 왔습니다. 이수교차로 진출로에서 연비 정확하게 24.0 기록했네요. 자, 자동차 전용 도로는 여기서 이제 끝나고요. 교차로 빠져나가서 도심 구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도심 구간 들어왔습니다. 차들이 아주 많은데요.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죠. 트래픽 잼 어시스트입니다. 맞춰 놓으면 이제 차간거리 스스로 조절하면서 가다서다 할 때마다 차가 알아서 가죠. 굳이 브레이크를
잡거나 말거나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차에 맡겨 놓으면 차가 알아서 슬슬슬슬 움직이면서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다만 이럴 때 제일 애로사항이 중간에 끼어드는 차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앞차가 정지했죠. 안전거리를 두고 이제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엔진 스톱까지 일어나네요. 자, 차가 멈추고 엔진 스톱 일어나고 다시 앞차가 갑니다. 뭐 끼어드는 차들 다 받아줄게 하고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면 이런 가다서다 계속되는 교통체증 구간에서 이렇게 트래픽 잼 어시스트 이용을 해서 아주 편할까요? 어쨌든 운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길은 막히지만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래픽 잼 어시스트는 시속 60km 미만의 속도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서초역에서 좌회전 받아서 교대역 접어들 텐데요. 21.6까지 연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 20m로 떨어질 일은 없어 보이네요. 자, 마지막 구간. 네, 차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많이 있는데요. 네,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연비 21.4 기록했습니다. 자,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교대역 2호선까지 평균 연비 21.4 기록을 했고요. 2차 공인복합 연비가 13.5죠. 약 리터당 8km 가까이 더 달린 연비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잘 다루면 공인복합 연비 대비 우수한 연비, 더 좋은 연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요.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까지 켜고 달렸지만 제법 괜찮은 연비 만났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티구안 올스페이스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니다. 티구안 올스페이스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저 리어게이트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티구안 탔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리어게이트가 닫힐 때 리어 컨비네이션 부분과 맞물리는 부분이 아주 예리하게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내려오다가 뭔가에 닿으면 리어게이트가 멈추거나 다시 되돌려지기는 합니다만 그 맞닿는 순간에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안전을 위한 디자인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그 도어에 드러나는 리어게이트에 드러나는 예리한 예각은 위험해 보인다라는 얘기죠. 드러나는 예각 이런 부분은 드러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칭찬 하나 해볼까요? 대시보드에 이 매립되어 있는 모니터 상당히 안전한 디자인의 측면에서 볼 때 아주 교과서적인 모범적인 디자인이죠. 제가 대시보드에 센터페이시아에 돌출되어 있는 모니터를 여러 번 지적했던 것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 차들에 비해 본다면 대시보드에 완전히 정확하게 매립되어 있어서 돌출되어 있지 않은 모니터, 폭스바겐이 그런 디자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안전한 디자인의 모범이라는 측면에서 매립되어 있는 모니터는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내비게이션의 그래픽이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죠. 자, 해상도가 많이 차이가 나죠. 계기판에 아주 깔끔한 그래픽인 반면에 모니터 해상도는 그렇게 썩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다. 계기판과 대비돼서 더 그렇죠. 센터페이시아의 모니터 해상도가 계기판의 해상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상대적으로 대비돼서 그런 부분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고해상도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모니터입니다. 하나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전에 티구안 시승을 할 때 이 뒷부분 공조 스위치 3존 클리마트로닉 자동 에어컨 이 뒷부분에서 조절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기능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리어 락을 하게 되면 뒷부분을 잠글 수 있습니다. 뒷부분을 잠근 상태에서 뒤에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조절이 안 됐던 것이고요. 이 부분을 해제를 하면 뒷부분에서도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알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적을 했던 점 사과드립니다.